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압수수색은 처음이며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행 문건과 함께 선거 캠프 인사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본 적이 없는 문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습니다. 실향민과 정부 인사 등이 참여했고 한국당은 무늬만 착공식이라며 불참했습니다. 서울시가 도로와 펌프장 위에 주택을 짓는 등의 내용을 담은 8만 호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배우 손승원 씨가 무면허 음주백 순위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좌회전이 불가능한 곳이지만 술에 취한 손 씨는 무리하게 차선을 넘으려다 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에트나 화산이 활동을 재개하면서 지진이 300여 차례 이어졌습니다. 쓰나미로 400명 넘게 숨진 인도네시아에서는 추가 해일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환경부가 임기도 끝나지 않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를 압박하고 개개인의 반응까지 구체적인 리스트로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인데 여기에는 임원 24명의 임기와 현재 상황이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현 정권 인사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문건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까지 보고된 건 확실하다고 주장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뉴스9은 이 문건의 자세한 내용 그리고 관련자 인터뷰를 통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문건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현황입니다.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이름과 임기,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습니다. 이 문건을 보고를 하면서 환경부에서 저희가 사표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에 계시던 분 일자리 저희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라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퇴에 반발한 임원은 총 2명으로 분류했습니다. 새누리당 출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출신이라는 임명 배경을 적고 아래 각주 형태로 최근 야당 의원실을 방문해 사표 제출 요구에 대해 비난한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본부장 임명에 도움을 주었지만 현재는 여권 인사와의 친분을 주장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국당은 환경부 환경운영과가 이 문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부처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식의 쫓아내기,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빈자리에 자기 쪽 사람들을 앉히는 작업. 한국당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보고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문건에 적시된 내용들이 사실일까? 저희 취재진이 문건에 이름이 오른 임원들을 접촉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임원들은 실제로 직간접적인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에 나온 인사들은 당시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있었죠. 네네. 그럼요. 사퇴 압박이 있었습니까? 예. 사퇴 요구를 받은 임원들은 대부분 사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한 임원은 석 달만 더 일하겠다고 했다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상했다 그러고 감사를 보내주고 환경부에 감사드리고 제가 일한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다 정치권적으로 안 왔죠. 이 임원은 다수 임원이 반발 없이 사퇴해 놀랐다고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또 다른 기관의 전 임원 B 씨는 당시 기조실장이었던 현 박청규 환경부 차관이 자신의 지인을 통해 사퇴를 권유해와 본인에게 직접 요구하라고 항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후임으로는 문재인 캠프 특보단 출신 인사가 추천됐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공개된 문건은 환경부에서 작성한 것도 아니고 사퇴 압박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자발적으로 이런 문건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만들었는지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환경부가 단순 참고용으로 만든 자료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만든 것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 자체가 이미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지난 정부를 향했던 블랙리스트 논란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환경부가 왜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 누구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이 문건을 자발적으로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청와대 지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왜 특감반에 보고가 됐을지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아마도 누구누구는 사표를 내라고 하니까 잘 내고 있고 한국당은 지난 1월 중순쯤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이 청와대 민정실 특감반원에게 문건을 전달했다며 이후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보고가 됐다고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보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보고 여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조수석과 4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이전 특감반장까지 누구도 이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확인은 다른 곳에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전 특감반장도 처음 보는 문건이다. 환경부에서 왜 이런 걸 작성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월 16일 조직 개편과 22일 인사를 단행했던 환경부는 내부적으로 4대강 등 전 정권들 업무를 담당하며 상을 받은 공무원은 인사에서 배제한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져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감찰반 문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또 보고는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입니다. 그러나 오늘 압수수색이 강제수색이 아닌 임의 제출 방식이어서 보여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에서 300m가량 떨어진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사와 수사관 7명이 박스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어떤 자료들 확보하셨어요?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실 내 PC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입니다. 검찰은 오전 9시부터 10시간에 걸쳐 청와대 경내에 있는 반부패 비서관실과 이곳 창성동 별관에 있는 특별감찰반실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검찰이 영장을 제시한 뒤 청와대 측이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사상 기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만든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검찰은 자료 분석을 통해 첩보 생산 과정에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자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이미 관련 컴퓨터를 초기화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내일 오전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공무원들을 감찰할 때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분석했고 삭제된 내용을 복원하기 위해서 포렌식 장비까지 동원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동의서를 받아서 한 일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로 문제가 없는 건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일단
포렌식 장비를 동원했다. 이게 쟁점인 것 같은데 이 포렌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100% 다 볼 수 있는 기법입니다. 예. 물론 삭제한 정보를 포함해서죠. 보통 카카오톡 메시지의 경우에 본사 서버에 있는 2, 3일 동안만 보관된 이후에 삭제가 되지만 이 포렌식 방식을 거치게 되면 이 휴대전화 개통 이후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SNS 내용뿐 아니라 인터넷 기록, 사진 전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의 사생활은 전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속된 말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털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리고 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 외의 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을 수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요, 이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 동의를 받을 때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료만 확인하겠다고 하지만 자, 이게 지켜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포렌식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관련된 파일만을 선별해서 별도로 복제하고 나머지는 봉인 후 파기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조사원들이 어떤 혐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든 내용을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당사자가 난 싫다, 휴대전화 제출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제 동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동의하지 않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 비위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고 또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인데요. 자, 물론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청와대 특감반이 강제로 압수할 권한은 없습니다. 자, 강제로 압수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특감반이 휴대전화를 제출받아서 조사하는 것은 예. 특감반의 아주 고유의 업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청와대가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은 근거로 제시한 것이 이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 규정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근거로 제시한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2항을 보면요, 이 특별감찰반의 감찰 업무는 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강제 처분이 아닌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예. 만약 수사가 필요하다면 경찰과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포렌식 기법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해야 하는 수사 기법이기 때문에 청와대 감찰반이 권한을 넘어선 수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제 처분이냐 아니냐 요 아주 애매한 경계에 있는 것일 수도 예. 있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명칭만 착공식이었을 뿐 상징적인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물론 실제로 운임을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열차가 오간 서울에서 판문까지 왕복 승차권도 발매됐고 운임은 14,000원이 매겨졌다고 합니다. 보도에 백대호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가림천을 내리자 남쪽 방향 서울, 북쪽 방향 평양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북쪽 판문역에서 진행된 남북철도 도로 착공식은 명칭만 착공일 뿐 사실상의 착수식인 만큼 삽 대신 천을 들었습니다. 철로를 조이는 약식 행사만 했습니다. 행사엔 남측과 북측에서 각각 100여 명씩 참석했지만 남측은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한 반면 북측에서는 6명만 참석했습니다. 남과 북을 이어준 동맥은 동북아 상생 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우리의 경제 지평을 대륙으로 넓혀줄 것입니다. 북측은 대북 제재를 의식한 듯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뜨거운 통일 열망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00년과 2002년에도 철도 연결 착공식이 있었다고 회고했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2003년에 철도 연결식을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로 이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 공사는 언제쯤 열릴 것으로 보시나요? 예, 그 남쪽으로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공사가 시작되려면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이번 착공식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분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거 참석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사도 할 수 없는 가불 착공식이라고 비판하며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초청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명균, 김현미 장관 뒤로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아 등 원내대표들이 플랫폼에 내려와 특별 열차에 탑니다. 하지만 행사 내내 한국당 의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남북철도 연결이 평화의 철마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당의 불참은 5개 T라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만이 불참한 것은 그야말로 5개 T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낡은 색깔론과 반공 이데올로기, 당리 당량만을 위한 목리를 벌이고 바른미래당도 역사적인 장면에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당은 대북 제재가 있어 공사를 할 수 없는데 착공 없는 착공식을 왜 하느냐며 비판했습니다. 바불 착공식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 같으면 그야말로 주가 조작 혐의라고 지금 갖다 붙입니까? 한국당을 초청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열심히 봤더니 전화 온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연락을 하셨는지. 하고자 하면 어떤 식으로든 연락이 됐겠죠. 연락을 제대로 안 하시고 뭐.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3번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열렸는데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광두 부의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앞에 두고 적폐청산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느끼는 노조의 불법 행위가 과다하다면서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정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광두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기업 분위기 조성을 혁신 과제로 제시하며 노조의 불법 행위가 과하다고 느끼는 기업도 있고 적폐청산이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폐청산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 면전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적폐청산의 부정적 영향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속도 조절을 요구해왔으며 최근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 부의장은 회의에 앞서 오늘이 마지막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겠냐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며 산업 혁신이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요즘 침체, 부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심지어는 좀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제 우려들도 있는데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주휴시간을 빼달라는 재계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대신에 나랏돈 9조 원을 신속하게 투입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저임금 개정안 발표 이후 첫 경제활력 대책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간 제기된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기업에 추가되는 부담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시킨 건 30년 동안의 관행을 시행령에 명시한 것으로 이를 빼면 오히려 최저임금이 삭감된다는 것입니다. 법정 주휴수당을 아예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 내지 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최저임금 계산에서 주휴시간은 제외하자는 재계 요청은 수용할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약정 휴일이 계산에서 빠진 데 반발한 노동계를 향해서도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이번 시행령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집행은 속도를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2조 8천억 원, 근로장려금 4조 9천억 원 등 총 9조 원을 재정에서 투입합니다. 또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정부 법안을 마련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 기간을 탄력 근로자 개편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 선언의 상징적인 사업장인 인천공항공사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노노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측과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근로자들 경쟁 채용하기로 합의하자 민주노총은 경쟁 없이 무조건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파업까지 벼르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합의 사항이라고 써진 판넬을 산산조각 냅니다. 반노동자적인 합의문을 인천공사와 한국노총이 정규직 전환 세부 방안을 합의하자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 명이 청사 로비를 점거한 채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에서 각종 채용비리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인천공항공사도 공개 경쟁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경쟁 절차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맞섰습니다. 또 공사와 합의한 한노총을 어용 노조라고 비난합니다. 1만 명 직접 고용, 쟁취 투쟁을 해야만 합니다.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 방식을 압박하는 투쟁을 할 것을. 경쟁 채용 대상은 비정규직 총 9,800여 명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지난해 5월 12일 이후 입사한 2천여 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관련 지침에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 관련자들을 걸르기 위한 이 경쟁 채용을 불식시키거나 왜곡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제로 1호 사업장에서 우려했던 노노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퇴근 시간을 앞둔 오늘 오후 서울 청담동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시커먼 연기가 주변을 뒤덮어 시민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건물 안에서 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6분쯤 서울 청담동 강남구청 인근의 5층짜리 복합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5층짜리 건물을 대부분 태우고 1시간 반 만인 6시 40분쯤 겨우 잡혔습니다. 건물 안에서 20여 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발생과 동시에 20명이 다 자력 대피하고 인명피해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한 개 소방사의 소방력이 모두 동원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장비 43대와 소방관 130여 명이 투입돼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일대를 뒤덮으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차들이 갑자기 많이 밀려서 못 가는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만 그 하늘 높이 연기가 거의 다 덮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큰 불이 났구나. 오늘 불로 인근 건물 100여 호가 단전됐다 일부는 복구됐지만 30여 호는 여전히 전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사장 지하 2층에서 불꽃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또 만취 운전을 해 윤창호법을 적용받는 1호 연예인이 됐습니다. 구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온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는 듯 움직이고 골목 앞 대로를 달리던 차량과 그대로 부딪힙니다. 사고로 차량 앞부분이 크게 부서졌지만 멈추지 않고 바로 좌회전을 해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배우 손승원 씨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겁니다. 150m를 달아난 손 씨는 뒤를 쫓은 시민과 택시기사들의 가로막혀 붙잡혔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좌회전이 불가능한 곳이지만 술에 취한 손 씨는 무리하게 차선을 넘으려다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 당시 손 씨는 면허 취소 기준을 2배 이상 넘긴 만취 상태였습니다. 0.206 음주 측정 현장에서 하고 경찰서 와서 술 좀 깨서 이제 더욱이 지난 9월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손 씨가 도주 혐의를 부인하고 전과가 많아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부산에서는 만취 운전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시속 19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며 경찰과 13분간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고속도로를 내달립니다. 차선을 넘나들다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사고 위험이 높아지자 경찰차가 속도를 높입니다. 경찰차 최고 속도는 시속 196km. 하지만 승용차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승용차가 경찰 추격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도 합니다. 경찰을 따돌리고 달아났던 운전자는 결국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힙니다. 건물 벽이 부서지고 자동차는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사다가 진물을 지르는 것 같은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나와봤죠. 오늘 새벽 5시 반쯤 부산 톨게이트에서 22살 A씨가 경찰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A씨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골목길까지 넘나들며 13분 동안 50km를 질주했습니다. 골목길에 출근하는 사람과 그 상인들이 새벽에 노는 시간대였는데 상당히 위험하였었는데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0.122%였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어젯밤엔 승용차가 터널 위로 돌진해 불이 난 사고도 있었습니다. 좁은 벽을 타고 차가 순식간에 솟아오른 건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정색 차량이 터널 안을 쏜살같이 달립니다. 터널 출구 곡선 차로에서 급히 브레이크를 밟는 듯 하더니 맞은편 터널에 차량 파편이 쏟아집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26살 장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미끄러지며 터널 위로 올라갔습니다. 멈춰선 차량엔 불이 붙어 산 50여 평을 태웠습니다. 차량은 완전히 불에 타 차종을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탑승자 4명은 사고 직후 탈출해 가볍게 다쳤습니다. 승용차는 터널 옆 공간을 타고 이 산으로 올라와 이 나무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차량이 올라간 길의 폭은 약 140cm로 차량 폭 185cm보다 좁습니다. 신고자 강모 씨는 차량이 터널 오른쪽을 들이받고 위쪽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거 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경찰도 보니까 거기 어떻게 타고 올라갔는지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경찰은 장 씨가 시속 80km인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호등이가 하면서 올라탄 거는 45도 각도로 올라타지 않았느냐. 우커브가 길이니까 속도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839건으로 사상자는 1,700여 명입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한국인 2명이 강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빨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성탄절인 어제 태국 중부 피사눌룩 지역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76살 하모 씨와 68살 성모 씨가 강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고 당시 두 사람은 강을 건너기 위해 전동 카트 2대에 나눠 타 수송선에 올랐다가 뒤따라가던 카트가 먼저 도착한 카트와 추돌하면서 남성 2명과 캐디가 강물에 빠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어부가 캐디를 구했지만 남성 2명은 끝내 실종됐습니다. 태국 당국은 지난 6월 치앙라이주 동굴에 갇힌 학생 축구 선수와 코치진을 구조한 민간 잠수사를 포함해 100여 명을 투입해 이틀째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계속 수색 중이고 야간에도 수색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이 골프클럽은 한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페어웨이 사이를 흐르는 강이 폭 200m, 수심 15m에 이르는 데다 유속이 빨라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댓글 조작과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드루킹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댓글 조작의 최대 수혜자라면서 자신들은 배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대 대선 전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억 건의 공감 횟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
허익범 특검팀은 오늘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인 것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검의 구형량에는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드루킹 최측근이자 인사청탁 대상자였던 도모 변호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는 등 드루킹 일당도 각각 징역 6개월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드루킹 김 씨는 저희가 한 일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 지사 그리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금전적 혜택을 본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이 없고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 국민들께 사죄드린다고도 했습니다. 모레 김 지사의 재판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 25일 드루킹 일당과 함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공항에서 신분증을 꺼내달라는 보안 요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어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부 홍혜영 기자에게 그 뒷얘기를 좀 물어보죠. 자, 홍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닷새 만이죠. 어제 사과한 게.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실 그저께 밤까지만 해도 뭐 음모론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음모론 발언이 결정타였습니다. 예. 초선 의원의 실수 정도로 이해해 주려던 지지자들마저 싸늘하게 돌아서면서 민주당이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더 이상 방치하면 김정호 의원 개인이 아니라 이 민주당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의 성화에 못 이겨서 김 의원이 사과했지만 억지 사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호 의원은 어제 사과를 하면서도 욕설을 했는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본인이 사과를 하긴 했으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국토위에 계속 남는 게 부적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김 의원은 이건 당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에서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여당 국토위 소속의 한 의원은 어제 사과를 했으니 이것으로 마무리된 게 아니냐면서 민주당이 국토위원을 교체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예. 민주당의 관계자들도 별도의 징계 계획은 없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정호 의원이 반드시 국토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 의원이 국토위원직을 유지하면 이 피감기관인 공항공사나 갑질을 당한 직원에게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사과의 진정성을 국토위원 사퇴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김정호 의원이 업무방해 혐의인가 고발도 당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원을 업무방해와 항공안전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또 모욕죄, 초상권 침해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오늘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정호 의원이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권력을 이용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을 엄벌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또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청년연합도 김 의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결국 뭐 여론과 당의 결정에 떠밀려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걸로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홍 기자 계속 좀 취재해야겠네요. 예, 수고했습니다. 네. TV조선 뉴스9이 올 한 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소방관들인데요. 헬멧이 녹는 뜨거운 화마에도 위험한 사건 현장에도 아랑곳 않고 뛰어들죠. 덕분에 저희는 안심하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구급차로 아이를 급히 옮겨 응급처치를 합니다. 지난 10월 3살 배기 아이가 혼자 있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1000도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화염이 그 현관 밖으로 분출돼 있어가지고 그 상황에서는 뭐 정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소방관들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헬멧을 녹이고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힐 정도의 화염이었지만 이들의 사명감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꼭 그 아이를 구해야 된다는 일념하에 현장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24일 충남 논산의 한 찜질방. 새빨간 불길이 창문 사이로 새어나옵니다. 현장에는 휴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놀러온 계룡소방서 신정훈 소방교가 있었습니다. 신 소방교의 발빠른 대처로 불은 사무실만 태운 채 7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가족을 뒤로 한 채 다시 그 현장으로 진입하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던 점이었었고, 연기로 인해 질식 사고가 일어날까 봐. 소방관은 매일 수많은 사람을 구조하지만 본인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방대원님. 바로 등 뒤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위험한 순간도 매 순간 맞닥뜨립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붙은 가스통도 목숨을 걸고 옮깁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관은 44,983명으로 법정 기준의 64%에 불과합니다. 소방관 한 사람이 담당하는 인구는 전국 평균 1,170명. 담당하는 면적은 여의도보다 넓습니다. TV조선 최연행입니다. 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에트나 화산이 화염과 용암을 쏟아내면서 일대 크고 작은 지진이 300여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또 쓰나미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인도네시아에서는 또 해일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산 정상에서 화산재 섞인 회색 연기 구름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짙어지더니 밤이 깊어지자 화염과 용암이 분출됩니다. 현지 시간 24일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에트나 화산이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인근 마을 지붕과 차에 화산재가 내려앉고 항공기 운항도 잠시 중단됐습니다. Noi dovevamo partire per Ermalta alle 15:10 e adesso quanto pare ci mettono su un aereo che parte verso le 10. 최대 규모 4.3의 지진이 300여 차례 이어졌는데 대피 소동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에트나 화산은 유럽 최대 활화산으로 이번 분화에선 남동쪽 분화구에 새로운 틈이 생긴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남동쪽 경사면이 붕괴할 수 있다면서 지중해 일대의 쓰나미 위험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쓰나미로 400명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에선 쓰나미 추가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해안에서 1km 이상 떨어지거나 10m 넘는 고지대에 머물라고 당부한 가운데 쓰나미 경보가 잘못 울려 대피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민들은 질병과 굶주림에 더해 쓰나미 재발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지난 9월 허리케인이 덮친 강변마을을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마당에서 이 보트가 누구 것이냐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배 당신 것인가요? 그런데 집주인이 아니라고 하자 트럼프가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당신은 멋진 배를 얻었군요. 낙심한 이재민에게 한 이 말을 두고 트럼프의 공감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 쏟아졌습니다. 당시 트럼프가 한 말들을 모아서 해서는 안 될 말을 가르쳐주는 그림책도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엊그제 성탄 전날에는 어린이들이 1년에 단 한 번 꾸는 크리스마스 꿈을 아주 썰렁하게 깨버렸습니다. Are you still a believer in Santa? Because at 7 it's marginal, right? 이렇게 올 한 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트럼프의 기이한 언행이 터져 나왔죠. 연말에는 의회와 중앙은행을 공격하면서 정부 업무가 정지되는 셧다운과 증시 폭락을 불렀습니다. 주가가 뛰는 산타랠리 대신에 블랙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트럼프 리스크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했고 글로벌 경기 침체의 공포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엔 트럼프가 연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것이 발등에 불로 떨어졌죠. 트럼프발 리스크가 정치, 외교, 경제 등 전방위로 우리를
위협하는 형국입니다. 부부가 각방을 쓰는 트럼프는 한밤중까지 TV를 보며 분노의 트위터를 사방팔방으로 날리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트위터를 하며 나 홀로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장면입니다만 나 홀로 집에 2에 깜짝 출연했던 장면이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 전 인터뷰에서 나는 수준 높은 지성을 지녔다고 자랑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 지성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12월 26일 앵커의 시선은 트럼프 리스크였습니다. 네,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새 밑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한 해가 끝날 무렵에 추위를 말하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서울은 오늘 아침보다 무려 10도나 내려갑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전북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발표됐고요. 체감기온 영하 15도 이하의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또 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표된 만큼 시설물 관리 신경 쓰셔야겠고요. 건조특보도 확대돼 수도권, 강원, 영남 일부에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이 호남 서해안과 제주는 내일 밤에 눈이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영하 12도, 춘천 영하 14도, 전주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여느 추운 날 아침 온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대구 0도, 광주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는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모레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고 이 종일 영하권 추위는 새해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